야구에는 그린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주자가 1루에 나갔을 때 코치의 사인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도루를 뛰어도 되는 선수를 그린라이트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만큼 믿음이 있는 선수라는 의미죠. 영화계에 이 그린라이트의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면 제작사나 배급사의 관여 없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죠. 그의 최근 작품인 파벨만스는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가장 많이 작업을 했던 유니버셜 픽처스는 이미 그로 인해 많은 수입을 거뒀기 때문에 파벨만스 또한 감독이 하고 싶은 대로 제작하도록 냅두었다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럼에도 이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거뜬히 넘겼습니다. 마케팅에 최소 비용만 사용을 했음에도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거장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1년생인 그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창립자이자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세계적으로 알린 거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스티븐 스필버그도 미야자키 하야오를 존경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 마케팅을 최소화하였고, 한국에서도 그 흔한 할인 쿠폰 하나도 뿌리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그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찾은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지브리 스튜디오 내부에서는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라고 하죠. 그럼에도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령의 나이인 그가 은퇴를 번복하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영화에 담겨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죠. 하지만 막상 영화를 보면 이게 제목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브리의 애니메이션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죠. 자, 거기에 영화가 보여주는 이야기 또한 선명한 무언가가 있기보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결말 또한 무언가가 명확한 느낌은 아니라서 지브리의 감성을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실망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반응 때문에 저도 기대를 내려놓고 관람을 했습니다. 감상평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미없는 영화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브리 특유의 작화가 있었고 판타지의 마법 같은 세계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의 감정적으로 끌어들이게 만드는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는 어느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기보다는 인생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80이 넘은 인생을 살아온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어떠한 답을 내리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감독 스스로의 생각을 영화의 스토리로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은 관객들에게 되묻는 듯한 마무리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영화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화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점 참고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다 보고 들었던 생각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와 현재 사이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와라와라와 앵무새의 관계이죠. 작중에서 와라와라는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중에서 펠리컨에 의해서 먹히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자, 반대로 앵무새의 경우 이 세계에서는 덩치가 커서 무서움의 존재로 인식이 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작고 귀여운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설정을 바탕으로 두었을 때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설정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주인공인 마히토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과거 화재로 인해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이모와 재혼을 하면서 어머니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마히토는 나츠코에 대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언급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즉 본인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나츠코를 구하려고 하게 되면서 서서히 자신의 어머니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의 향수에 빠졌던 사람들이 현재를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화의 배경인 전쟁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과거 전쟁 당시의 일본은 나름 잘 나가던 시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거느리면서 황금기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던 일본이 도쿄 대공습을 시작으로 패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겪는 감정이 마히토에게 투영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히토가 생각하는 자신이 좋았던 시기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로 치면 도쿄 대공습 이전의 상황이겠죠.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마히토에게 이미 새로운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고 그를 챙겨주는 존재도 더욱 많아졌지만 마히토는 아직 과거에 살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죠.
자, 그렇게 2세기로 넘어와서 마히토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마히토와 비슷한 연령의 모습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마주를 하게 되는 것이지만 두 사람이 마지막에 헤어질 때를 보면 친어머니인 히사코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지만 마히토를 낳는 것도 행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마히토는 과거의 사건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사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전쟁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에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앞을 바라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것을 완벽하게 잊자 라는 것은 아닌 것이 영화의 마지막에 마히토가 이 세계에서 작은 돌조각을 가져오면서 이 세계의 기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것 또한 힘이 다하면서 이 세계에 대한 기억을 서서히 잃어갈 것이다 라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잊고 산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2년이 흐른 마히토와 가족들은 다시 도쿄로 향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은 마치 그동안 그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정말 마히토가 이 세계의 기억을 완전히 잊은 것인지 아니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죠.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그들에게 전쟁의 상처가 있는지 나치코가 그들의 새엄마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독이 보여주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현재의 일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자신은 상처 입었다 라면서 큰 반창고를 붙이고 다녔지만 그 상처는 자신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반창고가 떨어져 나간지도 모르게 상처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도 않았으며 시간이 지나 결국 현재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과거를 아주 잊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즉 마히토의 입장에서 친어머니를 잃었다는 상처에 너무 매몰되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것과 그렇다고 모든 것이 없었던 일은 아니며 서서히 기억이 없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나름의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하여 영화의 마지막에는 이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는 마무리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극중에서 등장하는 탑을 유지하는 것이 몇몇 개의 돌들이었다라는 것이 좀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무언가가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이런 이야기가 과거에 너무 취하지 말아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가지고 있는 체제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죠. 결국 이 영화는 가족의 상실로 시작된 이야기가 가족의 완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면 감독은 가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러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지 말고 가족 하나만 좀 밀고 갔으면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파편적으로밖에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영화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보다는 감독의 여러 생각들이 들어가 있어서 무언가 명확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나의 큰 체제보다는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더 중요하고 하나의 큰 국가가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영화의 제목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도 영화의 내용만 두고 보면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언급한 파벨만스와 비슷한 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자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크다란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삶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회고록과 같은 그런 것을 담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